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50대 후반 주부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게 좀 쑥스럽긴 하네요. 전 그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그걸 제 자부심이자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인생의 가장 큰 소용돌이 같은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툰 글이어도 재밌게 읽어주세요. 저는 젊었을 적에 의류 도매상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건대로 다니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무거운 옷보따리 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게 일상이었고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김밥 한 줄로 때우곤 했답니다. 겨울엔 손이 곱아서 돈 세는 것도 힘들었고 여름엔 땀이 비 오듯 쏟아져도 쉴 수가 없었죠. 발목이 퉁퉁 부어도 파스 하나 붙이고 버텼어요. 손님과 크고 작은 실랑이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느라 목이 쉬어서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었죠.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물건 실은 손수레에 기대 잠들어 버린 적도 있었고요. 지나가던 아저씨가 깨워주지 않았으면 소매치기 당할 뻔했죠. 그래도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면 피로가 싹 가시곤 했답니다. 돈이 좀 모인 후에는 아파트 상가에 도시락집 겸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아침엔 도시락, 저녁엔 반찬을 팔았죠. 처음엔 하루에 도시락 10개도 못 팔았는데 다행히 맛이 좋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나중엔 100개씩 팔기도 했어요. 그 일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재료 손질하고 밥 짓고 반찬 만들어야 하는 중노동이었어요. 하루는 도시락 100개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밤새 일한 적도 있었어요.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손목이 끊어질 것 같아도 돈 벌 생각에 힘이 났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20년 일에 작은 건물 하나를 장만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비록 작은 곳이긴 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첫 건물이었으니까요. 이곳저곳 임대를 주니 월세도 꽤 짭짤하게 들어왔어요. 처음 월세를 받은 날 혼자 건물 앞에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고생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아참, 그 남편은 제가 도시락집 할 때 매일 오던 단골 손님이었어요. 남편은 택시기사였는데 아내와 사별 후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죠. 요즘 말로 돌싱이라고 하죠. 처음엔 사연을 알고 나선 그저 안쓰러운 마음에 반찬 하나 더 넣어주곤 했는데 어느새 정이 들더라고요. 말수는 적었지만 항상 잘 먹었습니다 인사는 꼭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저씨, 오늘도 김치찌개 도시락이죠? 네, 그리고 아들 6것도 하나 더 주세요. 돈가스로요. 초등학생이라면서요. 혼자 집에서 먹어요? 네, 그 학원 끝나고 혼자 먹어야 해서. 안 됐네. 애가 혼자 먹으면 얼마나 외로울까. 딱한 마음에 아이 도시락엔 과자도 하나씩 넣어주고 반찬도 더 넣어줬죠. 한 번은 아이가 아빠 따라왔는데 이모, 도시락 맛있어요 하면서 환하게 웃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가게 문 닫고 매상 정리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란이 났어요. 취객 서너 명이 제 가게 앞에 서성이다 저에게 시비를 건 거예요. 아줌마, 잔돈 좀 바꿔줘요. 죄송합니다만 이미 정산 끝났어요. 아니, 이 아줌마가 말이야, 장사하는 사람이 그것도 못해줘. 죄송한데 금고에 다 넣어서. 거짓말하지 마. 아까 보니까 돈 세고 있더만. 한 명이 문을 발로 차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겁에 질려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꺼내는데 다른 한 놈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죠. 문 열어!
내가 직접 바꿔갈 테니까. 안 돼요. 나가세요. 그때 어디선가 남편이 나타나 그 남자들을 막았어요. 아니, 이 아저씨는 또 뭐야? 뭐긴 뭐야.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요. 나가라고? 허겁지겁 택시 세워두고 뛰어온 것 같더라고요. 취객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덤비려 했지만 남편이 꿋꿋이 막아섰죠. 한 놈이 남편을 밀치자 남편도 주먹을 휘둘렀어요. 평소엔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 그렇게 용감할 줄 몰랐죠. 경찰이 올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손님 태우고 가다가 제 가게 불이 켜진 걸 보고 뭔가 불안해서 들렸다가 그 상황을 목격한 거였대요. 다치신 데 없어요?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래도 택시 손님도 놓치시고. 손님이야 또 타면 되죠.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하는 동안도 계속 옆에 있어줬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 끝났는데도 집까지 데려다 줬죠. 혼자 장사하시는 거 위험해 보여서 걱정됐어요. 앞으로 문 닫을 시간에 제가 근처에 있으면 들릴게요. 아니, 그런 건 괜찮은데. 아들 도시락도 매일 사가는데 뭘 괜찮다고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든든하네요.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마음을 열게 됐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게 됐죠. 남편은 아내를 암으로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사연과 남편의 진중함에 결국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초등학생이던 아이도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제가 정성껏 챙겨주니 곧 마음을 열었어요. 이모, 아니,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더 먹어. 많이 만들었으니까. 우리 아빠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죠. 전처 아들이지만 제가 낳은 자식처럼 키웠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진심으로 대하니까 아이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학교 행사엔 빠짐없이 참석했고 아플 땐 밤새 간호했죠. 학부모 참관 수업 날 다른 엄마들이 수근거렸어요. 제 엄마 처음 봤는데. 새 엄마래. 아빠가 재혼했대. 어머, 애가 불쌍하네. 그런 말들이 들려도 더 당당하게 아들을 챙겼어요. 운동회 때는 김밥도 누구보다 예쁘게 싸가고 과자도 잔뜩 준비해서 아들 친구들한테도 나눠줬죠. 그러다 아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 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얼굴이 퍼렇게 멍든 채로 집에 왔어요. 셔츠는 찢어지고 무릎엔 피가 났죠. 성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이래? 엄마한테 말해봐. 그냥 넘어졌어. 넘어진 게 이런 상처가 나? 누가 그랬어? 한참을 캐물은 끝에야 실토했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몇 아이들이 너희 엄마 가짜잖아. 새엄마한테 맞지? 불쌍한 놈, 이런 말로 괴롭혔대요. 심지어 돈까지 뺏어갔다고 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학교로 찾아갔죠. 교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이 누구세요? 네, 어머님, 저인데요. 선생님, 우리 아기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모르셨어요? 어머님, 아이들끼리 장난친 거 아닐까요? 장난이요? 얼굴이 이렇게 멍들도록 때린 게 장난이에요? 돈까지 뺏어간 게 장난이에요? 교무실이 발칵 뒤집혔죠. 제가 고래고래 난리친 끝에 결국 가해 학생들과 부모들을 다 불렀어요. 가해 학생들이 사과했고 3명 중 2명은 전학까지 갔죠. 그때부터 아들이 절 진짜 엄마처럼 따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고마워.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고등학교 때는 게임 중독에 빠져서 고생 좀 했습니다. PC방에서 밤새고 오기 일쑤였죠. 성적은 곤두박질치고 용돈 타서는 다 게임에 쓰고 심지어 제 지갑에서 돈을 훔친 적도 있어요. 남편은 화를 내며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게임이 그렇게 재밌어? 엄마는 모를 거야. 그래, 엄마는 몰라. 대신 네가 왜 그러는지는 알고 싶어. 그냥 게임 안에선 내가 영웅이 될 수 있어. 최고가 될 수 있어. 현실에선 최고가 될 수 없어? 현실은 너무 힘들어. 공부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그날 밤새 아들과 대화했어요.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다 털어놓더라고요. 그 후로 조금씩 게임 시간을 줄여나갔고 대신 운동을 시작했어요. 새벽에 같이 조깅도 하고 주말엔 등산도 갔죠. 결국 대학도 갔고 군대도 무사히 다녀왔죠. 제대 후엔 완전히 달라졌어요. 취업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원하던 회사에 최종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엄마, 나 붙었어. 그때 말했던 그 IT 기업. 정말?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정말 장해.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믿어줘서 가능했어. 이제 진짜 어른 됐네. 첫 월급 타면 엄마 가방 사줄게. 눈물이 났어요.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낸 아들이 너무 대견했거든요. 그러다 아들이 30이 되던 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이름은 소연이고 회사 동료라고 했는데 뭔가 좀 묘한 느낌이었죠. 화려한 화장에 명품 옷과 가방, 액세서리까지 회사원 치고는 너무 사치스러운 차림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와, 집이 너무 깔끔하고 예쁘네요. 겉으론 밝고 예의 바른 것 같았지만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휘둘러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우와, 집이 엄청 크네요. 몇 평이에요? 그냥 30평대예요. 30평대가 이렇게 커요? 저희 집보다 훨씬 큰데? 그리고 또 제가 정성껏 차린 상을 보더니 어머니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셨네요. 감동이에요. 대박.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젓가락은 거의 안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갈비찜은 한 점, 잡채는 2젓가락 정도? 된장찌개도 숟가락으로 휘휘 적기만 하고는 안 먹었어요. 많이 먹어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아, 저 원래 소식해요. 다이어트 중이라. 근데 어머님 요리 정말 맛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아들 눈치를 슬쩍슬쩍 보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아들은 여자친구가 잘 안 먹는 것도 모르고 행복한 표정이었죠. 우리 엄마 요리 진짜 맛있지? 응, 완전 맛있어. 나중에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어머님. 좀 인위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리고 또 거실에서 과일을 먹다가 아들이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빠가 어머님이 건물주라고 하던데 맞아요? 작은 건물 하나 있긴 해요. 헉, 대박! 오빠 금수저였네? 아우, 역시. 금수저는 무슨, 그냥 월세 받아먹고 사는 거죠. 월세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대놓고 묻는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이 돌아오자 금세 표정을 바꿔서 오빠, 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하던데 이미 제 마음에 안 차서 그런 건지 뭔지 전부 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티를 내진 않았어요. 그냥 만나다 말겠거니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둘이 만난 지 1년 만에 소연이 그 친구가 결혼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통해 들어보니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에 올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혼자는 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회사 방침 때문에 급하게 결혼하려 했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처음부터 결혼에 회의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진지하게 얘기했죠. 여보, 난 사실 그 소연이란 친구 뭔가 이상해.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 처음 왔을 때 우리 집 구석구석 살피는 게 다 보였어. 밝긴 한데 또 속으론 다른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새어머니인 걸 모르고 친근하게 굴었거든요. 이후에 다시 만났을 때 아들이 앞에서 새어머니라고 말해줬는데 갑자기 그 친구 태도가 180도 달라졌거든요. 이후에 한 번 더 만났을 때 완전 친어머니가 아니시구나. 왠지 그런 느낌이 있긴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진짜 어머니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따뜻함이랄까? 제 말이 그게 아니고 어머니도 따뜻하세요. 이런 말을 은근슬쩍 흘리더니 나중엔 대놓고 무시하는 투가 됐죠. 아들 없을 때는 대면대면하게 굴고 눈도 안 마주치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희는 아들에게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저녁 아들 녀석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 말 있어요. 뭔데 그래? 무릎까지 꿇고. 결혼 허락해줘 제발.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 여자가 결혼 안 하면 헤어지자고 해. 회사에서 잘릴 것 같다고. 결혼이라도 해야 한대. 그게 결혼하는 이유가 되니? 엄마, 나 이 사람 아니면 평생 혼자 살 것 같아.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야. 얘야,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엄마, 나도 알아. 그 여자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하지만 엄마가 날 키워준 것처럼 이 사람도 변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노력할게. 진짜로 잘해줄게.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새엄마로서 이 아이를 변화시킨 것처럼 아들도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던 거죠.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응, 엄마, 내가 책임질게. 정말 잘 살게. 난 그 사람 믿어. 엄마 아빠가 계속 반대해도 결혼할 거지? 그래도 엄마 아빠 허락 받고 싶어. 축복받고 싶어. 아들이 우리 관계를 빗대어 말하니 더는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한숨을 쉬며 그래, 자식 하나 잘 되는 게 소원이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야.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알아, 아빠. 정말 고마워, 허락해줘서. 결국 마지못해 승낙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계속됐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됐죠. 상견례 날 예비사돈을 만났어요. 예비사돈은 시골 출신으로 엄청 화끈하고 사교적인 분이었어요.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큰 목소리로 인사했죠. 아이고 사돈,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 덥석 껴안는 거예요. 향수 냄새가 너무 진해서 숨이 막힐 정도였죠. 당황스러웠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려니 했어요. 우리 딸 진짜 예쁘죠?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제일 예뻤어요. 연예인 하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사실 공부는 별로였지만 3시간 내내 딸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사돈은 좋은 거 입으셨네? 역시 건물주는 다르구나. 그 브랜드 옷 비싸죠? 100만 원은 넘을 텐데? 네? 건물주요? 이건 그냥 아울렛에서. 에이 겸손해. 그 시계도 명품이네?
우와, 몇 천만 원짜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가품. 농담도 잘하시네. 우리 딸도 저런 거 좀 사줘야 하는데 사돈이 며느리 예쁘게 봐주세요. 분명 소연이가 건물주 이야기를 했겠죠. 대놓고 재산을 언급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사돈 남편은 한마디도 안 하고 멍하니 앉아만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사업 실패로 빚이 2억이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상년이 대기업 다닌다며 연봉이 얼마나 돼요? 그건 또 왜 물으세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아니, 그래야 우리 딸이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우죠. 집은 언제 장만할 건지, 애는 몇 명 낳을 건지. 그건 애들이 알아서 해야죠. 알아서는 무슨... 부모가 다 계획해줘야죠. 우리 딸은 좀 어리버리해서 사돈이 많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러자 소연이가 그제야 엄마 팔을 잡으며 엄마 그만해.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사돈도 이해하시죠?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잖아요. 겉으론 부끄러워하는 척했지만 소연이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가 우리 재산 캐낼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죠. 결혼식을 준비하던 과정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뭔가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으니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둔 거죠. 최소한의 선택만 하고요.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도와주려 했었는데 아들이 자기들 힘으로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결혼식 날 며느리의 행동이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시댁 식구들한테는 형식적으로만 인사하고는 바로 친정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딱 한마디. 그것도 눈도 안 마주치고 말이죠. 우리 친척들이 와서 축하한다고 하면 네, 감사합니다. 건조하게 대답하곤 바로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미소는 짓고 있는데 영혼이 없는 미소였죠. 마네킹이 웃는 것 같았어요. 패백 때는 더했습니다. 절을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하는 게 다 보였어요. 무릎도 제대로 안 꿇고 고개도 살짝만 숙이고 며느리, 우리 집안에 온 걸 환영해. 잘 먹고 잘 살아. 네. 시아버지가 덕담을 해주는데도 딴 데 보면서 듣는 척만 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패백 음식도 젓가락만 댔다가 놨죠. 이거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새벽부터 만들었어. 아, 고생하셨네요. 말은 그런데 표정은 그래서 뭐? 하는 식이었어요. 친척 어르신 한 분이 아이고 예쁜 신부네.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찬이세요. 무뚝뚝하게 대답하곤 시계를 보더라고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표정이었죠. 결혼식 내내 정이 안 가고 가족이 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었고요. 분명 우리가 결혼을 많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우리가 거절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 힘으로 하겠다고 했으면서 그런 태도를 보인 게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결혼식 날엔 억지로 참았지만 이미 마음은 식어버렸죠. 결혼 후 며느리는 거의 얼굴을 안 비췄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후 인사 한번 안 왔어요. 한 달이 지나서야 아들이 혼자 왔죠. 엄마 왔어. 왔어. 며느리는? 집에서 쉬고 싶다네. 미안해 엄마 아빠.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고? 응, 잘 다녀왔어. 표정이 어두워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
며느리랑은 잘 지내? 응, 잘 지내.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첫 명절인 추석 때도 며느리는 안 왔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 못 온대. 왜? 첫 명절인데. 요즘은 명절에 시댁 안 가는 게 트렌드래. 각자 편하게 보내는 거래. 트렌드? 명절이 무슨 트렌드야. 가족이 모이는 날인데. 소연이가 부담스럽대. 미안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화가 났지만 애써 저를 달래줬죠.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니까. 우리 때랑은 다른가 봐. 그래도 첫 명절인데 인사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만 행복하면 됐지. 그 말에 억지로 마음을 달랬죠. 하지만 아들 생일에도 며느리는 안 왔어요. 이쯤 하면 일부러 그러는 게 너무나 티났죠. 와이프는 또 왜 안 오셨대? 또 부담스러우시대? 미안해 엄마 아빠. 회사 회식이 있대. 빠지기 어렵다고. 네 생일인데도? 요즘 회사가 바빠서. 아들 표정이 어두웠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부부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동안 며느리를 본 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마저도 오랜만에 보면 긴 대화 한번 나누지 않고 잠시 있다가 쏙 가버렸죠. 남보다 못한 사이랄까? 잘해주려고 해도 결혼 준비 당시 기억에 앙금이 남아있는 건지 뭔지 뒤끝이 길더라고요. 가끔 아들만 혼자 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수척해가는 게 보였어요. 한 번은 아들이 실토했죠. 사실 와이프가 요리를 전혀 안 해. 매일 배달 음식만 먹어. 뭐? 그럼 돈이 얼마나 들겠어? 모르겠어. 한 달에 100만 원은 나가는 것 같아. 그것도 내가 다 내. 와이프는 월급 한 푼도 안 써. 왜?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한대. 결혼 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대 혼자서. 기가 막혔지만 아들이 불쌍해서 뭐라 못했어요. 힘들면 엄마한테 와서 밥 먹고 가. 고마워 엄마. 걱정과 불안감이 너무 컸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러다 결혼 2년 만에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이 전화로 알려왔죠. 엄마, 우리 애 가지게 됐어. 정말? 아이고 잘 됐다. 며느린 괜찮아? 응, 그 입덧이 심한데 괜찮대. 입덧이 심하면 힘들 텐데 뭐 도와줄 거 없어? 글쎄 내가 물어볼게. 기뻤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어요. 그동안 얼굴도 안 비추던 며느리가 과연 엄마가 될 준비가 됐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임신하고 나서 뜻밖의 갑자기 며느리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죠. 창백한 얼굴에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아니 웬일이야? 많이 아파 보이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좀 쉬다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어서 들어와. 소파에 눕자마자 끙끙 앓는 소리를 냈어요.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뭐 좀 먹을래? 죽이라도 끓여줄까? 아니요.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 애기한테도 영양분이 가야 하잖아. 어머니가 해주시는 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정엄마 음식이 그리운데 너무 멀어서.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딱해 보이기도 했고요. 매실차를 타주니 조금씩 마시더라고요. 친정도 못 가봤어? 지방이라 너무 멀어요. 게다가 입덧이 심해서 차도 못 타겠어요. 그래? 아유 힘들겠네. 엄마 보고 싶을 텐데. 네,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애가 잘 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문제 있으면 어쩌나. 눈물을 글썽이어 말하는데 마음이 약해졌어요. 앞으로 힘들면 언제든 와.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좀 누워 있어도 될까요? 아이, 그럼 편하게 쉬어. 내가 이불 가져다 줄게. 그때부터 거의 매일 왔어요. 와서는 하루 종일 누워 있었죠. 처음엔 그냥 쉬기만 했는데 점점 요구사항이 늘어났어요. 어머니, 오늘은 미역국이 먹고 싶어요. 그래, 금방 끓여줄게. 소고기 많이 넣어주세요. 애기한테 좋대요. 소고기 한 근 넣어서 진하게 끓여주니 맛있게 먹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엄마 생각나요. 친정엄마 보고 싶지? 네. 그런데 어머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진짜 엄마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풀렸어요. 아,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구나 싶었죠. 병원 갈 때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성현 오빠는 회사 때문에 못 와서 혼자 가기 무서운데 어머니가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아이, 그럼 당연히 가야지. 게다가 아기용품도 같이 고르러 다녔어요. 어머니, 이 유모차 어때요? 아이, 좋네.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애기한텐 좋은 거 써야 하는데. 그래, 내가 사주마. 점점 당연하다는 듯이 사달라고 했지만 손주 생각에 다 들어줬어요. 유모차 200만 원, 카시트 100만 원, 아기 침대 300만 원.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임신하고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첫 애라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안 거예요. 손주가 태어난 후에 벌어질 일들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 건강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눈물이 났어요. 2.8kg의 작은 생명체가 우리 가족이 된 거죠. 며느린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죠. 엄마, 우리 좀 도와줘. 일주일째 제대로 못 잤어. 왜, 애가 아파? 아픈 건 아닌데 밤낮이 바뀌었어. 낮엔 자고 밤엔 깨어있어. 아유, 신생아는 다 그래. 100일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해. 우울증 올 것 같대. 급하게 아들 집에 가봤더니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기저귀며 젖병이며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싱크대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아들은 수염도 못 깎은 채 아이를 안고 있었고 며느리는 소파에 파묻혀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애는 울고 있는데도 말이죠. 애 우는 거 안 봐?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귀 막고 싶어요. 아이,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라서 더 힘든 거예요.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서. 그때부터 아들이 퇴근 후마다 제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와이프가 애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기저귀도 안 갈고 분유도 내가 다 먹여. 산후 우울증인가 보다.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래도 엄만데 애가 울어도 모른 척해. 이어폰 끼고 드라마 봐. 많이 힘든가 보네. 내가 가서 도와줄게. 처음엔 하루 2-3시간만 가서 도와주려 했는데 점점 시간이 늘어났어요. 며느린 제가 오면 바로 외출 준비를 했죠. 어머니 오셨으니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미용실 좀. 머리가 너무 엉망이라서요. 애는? 어머니가 봐주시잖아요. 금방 올게요. 금방이라더니 5시간 만에 돌아왔어요. 머리도 하고 네일도 받고 쇼핑도 했다면서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왔죠. 애용품 샀어? 아니요, 제 옷이요. 출산 후 살쪄서 옷이 안 맞아요.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올 수 있어? 애가 3시간째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병원 가봤어? 응급실 갔다 왔는데 별 이상 없대. 배앓이인 것 같대. 와이프는 방문 잠그고 잤어. 시끄럽다고 화내면서. 급하게 택시 타고 갔어요. 도착해보니 아들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애를 달래고 있었고 안방에선 며느리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와이프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어?
했지. 근데 네가 낳은 애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 뭐? 네가 낳은 애가 뭔 말이야? 요즘 맨날 그래. 자긴 모르겠대. 기가 막혔지만 일단 애를 받아 안았어요. 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지르고 다리를 자전거 타듯 움직여주니 방귀를 뀌면서 울음을 그쳤죠. 엄마, 며칠만 와서 봐줄 수 없을까? 그래, 뭐 내가 낮에라도 와서 봐줄게. 엄마 없으면 진짜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매일 가서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죠. 아침 9시에 가면 며느리님이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어머니, 오늘도 감사해요. 저 병원 갔다 올게요. 무슨 병원? 피부과요. 기미가 생겨서. 하루는 8시간을 나가 있기도 했어요. 피부과 갔다가 백화점 갔다가 친구 만났다가 애는 온전히 제 몫이었죠. 기저귀 가는 것부터 목욕, 수유, 재우기까지 전부 다 제가 했죠. 내가 황혼 육아를 하게 될 줄이야. 손주가 100일 지나고부터 며느리가 제게 직접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아들을 통해서만 연락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돈 얘기를 했죠. 어머니, 기저귀 값이 부족해요. 한 달에 20만 원은 드는데. 그래? 아들 월급으로 충분할 텐데. 오빠 월급은 월세랑 관리비, 보험료, 적금 내면 끝이에요. 너도 월급 받잖아. 제 월급은 별도고요. 저는 육아휴직 중이라서 얼마 못 받잖아요. 며칠 후엔 또 전화가 왔어요. 분유도 떨어졌어요. 좋은 거 먹이려니까 한 통에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렇게 비싸? 유기농이라서요. 애한텐 좋은 거 먹여야죠. 매번 돈 얘기만 하니 지쳤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가 왔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울먹이며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매일 돈 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애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진정해.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남편은 자기도 힘들다고 하고 애는 계속 울고 시댁에선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한다고 무시하고. 제가 언제 무시했나 싶어서 큰 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언제 무시했어? 그게 아니라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정말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마음은 곳가운데 계속 울어대니 어쩔 수 없이 한참을 달래줬어요.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어요. 애를 유모차에 태우고 왔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니, 부탁이 있어요. 뭔데? 차라리 카드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손주 용품만 사는 거예요. 카드를? 네. 그럼 어머니께 매번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저도 눈치 안 보고 필요한 거 살 수 있고 하나뿐인 손주 용돈 기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도 퇴근하고 와서 거들었어요. 엄마, 그게 나을 것 같아. 와이프가 매번 돈 달라고 하기 미안해서 스트레스 받는데. 며느리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한도는 얼마로 할까? 2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200만 원? 그것도 많은데? 기저귀, 분유, 옷, 병원비 다 합치면 그 정도는 들어요. 남편과 상의했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글쎄, 매번 돈 달라고 하는 것보단 나을 수도 있겠네. 그래도 카드를 주면 한도 정해놓고 명세서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결국 월 한도를 정해두지 않고 가족 카드를 만들어줬습니다. 명세서는 제 핸드폰으로 오게 설정했죠. 카드를 받은 며느리가 감격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은혜 잊지 않을게요. 처음 한 달은 마트에서 기저귀, 분유, 물티슈 산 것, 소아과 진료비, 약국에서 약 산 것, 다 애 관련된 것들이었죠. 두 번째 달도 비슷했어요. 아기 옷 한 벌, 장난감, 이유식 재료. 그런데 세 번째 달부터 이상한 결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백화점 10만 원, 20만 원. 전화해서 물어봤죠. 백화점에서 뭐 샀어? 그거요? 애 옷이에요.
백화점 아동복이 좋아서. 20만 원짜리 아기 옷? 요즘 좋은 거는 다 비싸요. 우리 애한텐 좋은 거 입히고 싶어서.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갔는데 점점 액수가 커졌어요.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이건 뭐야? 아기 침구요. 아토피 방지 제품이라 비싸요. 80만 원이구나. 어머니, 우리의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카드 준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평화로운 오후, 설거지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드사 번호였죠. 고객님, 본인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2천만 원 일시불 결제 승인 요청이 들어왔는데 맞으신가요? 뭐라고요? 2천만 원요? 네, 강남 땡땡 가구점에서 결제 시도 중입니다.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가족 카드인데 일단 보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0분 내로 연락 안 주시면 자동 승인됩니다. 손이 떨렸어요. 당장 며느리에게 전화했죠. 지금 2천만 원짜리 뭘 사려고 한 거야? 아, 그게 저 지금 가구점에 있는데요. 가구점? 거기서 뭐해? 저희 엄마 돌침대 좀 사드리려고요. 뭐 돌침대? 네, 그 친정엄마 허리가 안 좋아서요. 환갑도 다가오고 해서 효도 좀 하려고.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손주용품이니? 어머니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왜 그러세요? 가족이라도 그건 네가 살 일이지. 왜 내 카드로 사? 제가 돈이 없어서. 어머니가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장 집으로 와! 지금은 못 가요. 애 보고 있어요. 애 데리고 와 그럼. 애가 자고 있어서 깨우면 안 돼요. 그럼 지금 바로 카드만 택배로 보낼게요. 그럼 되죠? 어찌나 뻔뻔하던지 오히려 저에게 서운해하더라고요. 저는 곧장 전화를 끊고 카드사에 다시 전화했어요. 결제 취소해주세요. 그리고 카드 정지시켜주세요. 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화를 냈어요. 내가 뭘 했어? 카드 주면 탈난다고 했잖아. 나도 몰랐어. 이렇게까지 할 줄은. 그날 저녁 정말 등기로 카드만 달랑 왔어요. 메모 하나 없이 가위로 싹둑싹둑 4조각으로 잘라버렸죠.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카드 잘랐고 정지시켰다.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어머니 너무하세요. 한 번 실수했다고. 실수? 2천만 원이 실수야? 친정엄마 선물을 내 카드로 결제한 게 실수야? 저희 엄마도 손주 할머니잖아요. 손주 할머니한테 선물하는 것도 안 돼요? 그 말에 폭발했어요. 뭐? 너 정말 정신 안 차릴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애 낳고 고생하는 며느리한테 그 정도 배려도 없으세요? 매일 애 봐주고 매달 300만 원씩 주는 게 배려 아니야? 누가 이렇게 하니?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뿐인 손주인데. 화가 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들에게 연락했더니 엄마 미안해. 내가 해결할게. 네가 어떻게 해결하게? 소연이 걔 정신이 아예 나간 것 같은데. 내가 잘 타일러 볼게. 와이프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스트레스? 매일 놀러 다니면서 무슨 스트레스? 며느린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네요. 시어머니가 날 구박해. 돈 몇 푼 가지고 인격 모독해. 그게 몇 푼이야? 2천만 원인데? 우리 엄마 선물 하나 못 사줘? 너무 서러워. 그렇게 말하니 아들도 지쳐서 한숨만 쉬었대요. 참나. 며느리와 다툰 다음날 아침 9시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첫 목소리부터 공격적이었죠. 사돈, 우리 딸이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데 왜 그렇게 못되게 구십니까? 못되게 굴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딸이 어제 밤새 울면서 전화했어요. 시어머니가 카드 뺏고 욕했다고. 욕은 안 했어요. 사실만 말했죠. 돈 좀 썼다고 그렇게 야단칠 일이에요? 좀이 아니라 2천만 원이에요. 제가 용돈 주는 것도 모자라 2천만 원이나 더 썼다고요. 2천만 원? 어쨌든 손주를 낳아준 며느리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여태껏 몇 천만 원은 썼을 겁니다. 거기에 이번 2천만 원이 더해진 거라고요. 그것도 사돈이 쓸 돌침대로요. 지금 사돈 거라서 편드는 겁니까? 돌침대? 무슨 돌침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죠. 며느리가 사돈 환갑 선물로 돌침대 사려고 했다고요. 허리 아프시다면서요. 모르셨어요? 뭐? 내가 허리 아프다고? 난 허리 멀쩡한데? 네? 그럼 우리 집에 돌침대 없어요. 그럼 비싼 거 살 형편도 안 되고.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죠. 알고 보니 며느리가 하소연하자 사돈이 며느리 집에 올라온 거더라고요. 같이 있을 때 저한테 따지려고 전화한 거였고요. 엄마 전화 끊어. 내가 설명할게. 사돈이 딸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 돌침대 산다고 했어? 아니 그게 시어머니가 카드 정지시켜서 못 샀어. 못 샀다고? 그럼 2천만 원은 진짜 돌침대 사려고 했다고? 그래 엄마 주려고 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못 샀다고.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이미 결제하려다 제가 막은 걸 숨기고 시어머니 때문에 못 샀다고 둘러대는 거죠. 사돈 방금 따님이 거짓말했어요. 이미 가구점에서 결제하려다가 제가 카드사에 전화해서 막은 거예요. 뭐라고요? 그럼 그 돈을... 네, 이미 뭔가를 사려고 했던 거죠. 돌침대가 아니라. 사돈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깐만요. 제가 딸한테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진실을 꼭 확인해 보세요. 저도 좀 알려주시고요. 1시간 후 사돈이 다시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사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뭘 확인하셨어요? 딸이 거짓말했어요. 돌침대가 아니라 다른 거 하려고 했대요. 다른 게 뭔데요? 그건 딸이 말을 안 하네요. 사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사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딸을 잘못 키웠나 봐요. 지금이라도 아시면 됐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제가 딸한테 단단히 말할게요. 네, 부탁드려요. 며칠 후 참다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2천만 원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아들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택시 타고 아들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었죠. 며느라, 나야. 시어머니. 한참을 눌렀는데도 반응이 없어서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갔어요. 결혼할 때 비상시를 대비해서 알려준 번호였죠. 며느라, 어딨어?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애 울음소리도 안 들렸죠. 혹시 나갔나 싶어서 나가려는데 안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아... 놀라서 문을 열었더니 충격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며느리가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 밑엔 멍이 시퍼렇게 들어 있었고 코엔 붕대가 감겨 있었죠. 입술도 부어서 2배는 커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 왜 우셨어요?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부어 있었어요. 발음도 새고 침도 흘렸죠. 너 성형수술한 거야?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격과 분노로 손이 떨렸죠. 미쳤구나. 애 낳은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성형을... 출산 후에 너무 우울해서 했어요. 뭐라 하지 마세요. 화장대 쪽을 보니 서류들이 잔뜩 있었어요. 다가가서 보니 성형외과 영수증들이었죠. 하나씩 펼쳐봤어요. 쌍꺼풀 재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필러... 날짜를 보니 예전부터 계속 시술 받았더라고요. 그 전부터 계속 하다가 아마 이번에 제 카드로 크게 성형하려 하다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 하긴 했지만요. 수술한 직후라서 그런지 제가 캐묻는 말에 포기하고 다 대답해 주더라고요. 너 이 수술은 무슨 돈으로 한 거야? 그건 남편 카드로. 아들 카드로? 성현이가 알아? 몰라요. 우리 생활비로 한 거라. 침대 옆 탁자를 보니 진통제며 항생제가 잔뜩 있었죠. 그때 거실에서 애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애가 바운서에 혼자 있었죠. 기저귀도 차고 얼굴엔 우유 자국이 말라 있었어요. 애를 이렇게 방치했어?
움직일 수가 없어서 수술한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3일? 그럼 그동안 애는? 그냥 울다 지치면 자고. 아들에게 당장 오라고 연락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회사인데? 당장 와! 급한 일이야. 와이프한테 무슨 일 있어? 와서 직접 봐. 조퇴하고 빨리 와. 30분 후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 말하다가 아내 얼굴을 보고 멈췄어요.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이게 뭐야? 자기 아프다고 방에서 끔찍도 안 하더니... 오빠 미안해. 성형수술한 거야? 미안해. 너무 우울해서. 아들이 화장대 위 서류들을 봤어요. 영수증들을 하나씩 확인하다가 핸드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무너져 내렸죠. 내 월급이 다 이런 데 쓴 거야? 미안해. 피부과 300만 원, 에스테틱 200만 원, 네일샵 50만 원. 매달? 보상받고 싶었어. 결혼하고 애 낳고 희생한 거 보상받고 싶었어. 보상? 네가 뭘 희생했는데? 내 청춘, 예쁜 시절을 결혼으로 날렸잖아.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그동안 생활비 없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어? 엄마한테 손 벌린 것도 다 네 성형비 때문에? 미안해. 그러자 폭발한 아들이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털어놨어요. 나 점심도 못 먹고 다녔어. 돈 아끼려고 컵라면만 먹었어. 옷도 3년째 같은 거 입고 구두도 구멍 나서 깔창 깔고 다녔다고. 미안해. 미안? 그게 끝이야? 제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성현아, 더는 참지 마. 엄마, 네가 괴로운 건 나도 똑같이 괴롭다. 그러니 이제 그만 끝내. 하지만 애는 우리가 키우면 돼. 이 여자한테 못 맡겨. 며느리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오빠,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신 안 그럴게. 다시는? 너 몇 번째야? 아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엄마, 사실 결혼 전에도 이런 일 있었어. 뭐? 내 카드 훔쳐서 명품백 사고 통장에서 돈 빼서 관리받고. 근데 왜 결혼했어? 그때마다 울면서 빌었어. 다신 안 그런다고. 사랑한다고. 바보같이 믿었는데. 결혼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들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이혼하자. 더는 못 살겠어. 애 보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다 내 몫인데 당신은 자기 욕심만 채워. 오빠 제발 한 번만. 아니, 끝이야.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양가가 모두 모였죠. 며느린 목 보호대를 하고 왔어요.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염증이 생겼다나 뭐라나? 변호사가 이혼 사유를 물었어요. 어떤 이유로 이혼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내가 저와 어머니를 속이고 돈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다 합치면 총 1억이 넘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건 부부 공동 생활비 아닙니까? 생활비가 전부 성형외과로 갔는데요? 아들이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카드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느리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었죠. 여기 보시면 아내가 친구들에게 자랑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어머니 등쳐먹는 중 킥킥. 건물주 시어머니 덕에 공짜로 성형함. 애는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나는 매일 놀러 다님. 친정 부모님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소연아, 너 이게 사실이야? 아빠, 그게... 너 정말 이렇게 살았어? 며느리가 또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절 구박해서 우울증이 생겼어요. 뭐? 구박? 내가 언제? 맨날 감시하고 돈 쓰는 것도 간섭하고. 감시? 매일 애 봐주러 간 게 감시야? 그러자 이번에도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거짓말에 속지 않겠습니다. 아내는 육아도 거부했습니다. 하루에 애 안는 시간이 30분도 안 됐어요.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매일 작성한 육아일지입니다. 아들이 꼼꼼히 적은 노트를 보여줬어요. 언제 기저귀 갈았는지, 누가 분유 먹였는지, 아이가 언제 울었는지. 대부분 제가 하거나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아내 이름은 거의 없죠. 그건 제가 몸이 아파서.
성형외과 다니느라 바빴겠죠? 분위기가 며느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의뢰인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해요. 저는 피해자예요. 피해자? 1억을 빼돌린 사람이? 결국 며느리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했어요. 양육권 포기하고 위자료 지급하고 이혼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며느리가 말을 바꿨어요. 양육권 포기 못해요. 애는 내가 키울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죠. 갑자기 왜 말을 바꾸시죠? 생각해보니 애가 불쌍해서요. 엄마 없이 크면 상처받을 거예요. 지금까지 엄마 역할 안 했으면서 앞으로 잘할게요. 이윽고 양육 능력 심사가 시작됐어요. 현재 직장이 있으십니까? 휴직 중이지만 곧 복직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아들이 반박 증거를 냈어요. 회사에서 이미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무단 결근 누적으로요. 게다가 누가 봐도 아들이 주 양육자였어요. 거기에 저희 부부의 지원 약속까지. 저희가 손주와 아들을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육아도요. 결국 양육권은 저희가 가져오게 됐죠. 어찌나 다행이던지. 이혼이 확정되고 손주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아들도 잠시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죠. 충격이 커서 혼자 있기 힘들어했거든요. 엄마, 내가 너무 바보였어. 지나간 일이야. 이제부터 잘하면 돼. 엄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런 말 하지 마. 우린 가족이잖아. 손자는 처음엔 적응을 못했어요. 밤에 자주 깨고 보챔도 심했죠. 엄마를 찾는 건지 아니면 불안한 건지. 우리 강아지 할머니랑 있으니까 좋아? 아이고 우리 강아지.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밥 먹이고 놀아주고 재웠어요. 한 달쯤 지나니 안정을 찾기 시작했죠. 마마.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른 날 가슴이 찡했어요. 비록 친엄마는 아니지만 이 아이에겐 제가 엄마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들도 점차 회복했어요. 엄마, 나 다시 시작할 거야. 그래, 잘할 수 있어. 우선 빚부터 정리하고 돈 모아서 애 교육비 마련할 거야. 욕심 부리지 마, 천천히 해.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아이랑 잘 놀아주더라고요. 주말엔 다 같이 나들이도 갔어요. 동물원, 놀이공원, 공원.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아들이 승진했어요. 엄마, 나 과장 됐어.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한데? 이제 월급도 오르니까 생활비 좀 보탤게. 아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네 돈은 네가 모아. 며느린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보러 왔어요. 처음 몇 번은. 우리 애기 엄마야. 아이가 반응이 없자 서운해했죠. 당연했어요. 6개월 동안 안 봤으니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어요.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번 달도 못 갈 것 같아요. 또? 벌써 3달째인데 재혼 준비 때문에 바빠서. 재혼? 이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을 하더라고요. 상대는 60대 사업가. 근데 1년도 안 돼서 또 이혼했다는 소문을 들었죠. 엄마 들었어? 그 사람 또 이혼했대. 그래? 이번엔 상대가 사기꾼이었대. 사업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빚쟁이. 아유, 자업자득이네. 그러게. 근데 이번엔 위자료도 못 받았대. 뭐 우리와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었죠. 그동안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이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진정성 없는 친절 뒤엔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 자식이 불쌍하다고 무작정 도와주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지금은 손자와 아들, 남편과 함께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때로는 배신의 상처가 아플 때도 있지만 그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줬죠.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래요.